우리나라 삼국지. 제 53부 대륙백제. 서력 476년 남쪽 바다 건너에 위치한 탐나국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니 문주왕은 크게 기뻐하며 탐나국왕을 은솔로 삼았다. 그해 가을 문주왕은 해구를 병관좌평에, 왕제 곤지를 내신좌평에 임명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들을 견제했던 계로왕의 비참한 죽음은 해씨의 세력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었다. 간신히 나라를 되찾은 문주왕으로서는 해씨 세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군은 병관좌평이 되자 마음대로 전권을 휘둘렀다. 그는 매관매직을 통해서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들만을 기용하고 법 위에 군림했다. 그러나 심약한 문주왕으로서는 해구의 전횡을 막을 힘이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해구의 무례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대전에 입실해서 왕을 비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궁궐에서 함부로 칼을 차고 돌아다녔으며 궁녀들을 함부로 희롱까지 했다. 참다 못한 문주왕은 은밀히 동생인 내신좌평 곤지를 내실로 불렀다. 곤지는 계로왕의 아들로 지난날에는 왕명에 따라 외로 건너가 한해 지방을 평정하고 대화국을 돕기도 했다. 백제가 국난을 당해 계로왕이 죽고 웅진으로 천도를 했을 때 그가 외지를 떠나 귀국하자 문주왕은 그를 내신좌평으로 임명하고 나라의 재건을 맡겼다. 내 해구의 무례함을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너는 비밀리에 뜻있는 자들을 모아 해구를 없애라. 문중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명했다. 왕의 밀지를 받은 곤지는 비장한 얼굴로 대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곤지는 해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평소 그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규합했다. 곤지는 먼저 절친한 친구인 사약사에게 왕의 밀지에 대해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 사약사는 심계가 깊은 학자였다. 지금 해구의 오만함이 극에 달해 폐하마저 안중에 두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고 있네. 이 얼마나 불충한 일인가. 나는 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네. 그대가 나를 도와주게. 사약사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답답해진 곤지가 다그쳐 물었다. 어찌 아무 말도 없는가? 사약사는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듯이 눈빛을 번쩍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진남과 백가를 끌어들이도록 하십시오. 진남은 해구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줄곧 소외되어 온 터라 그에게 원한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백가 또한 해구의 방해로 자신의 공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일의 반은 성사되는 것입니다. 곤지는 사약사의 조언대로 신복을 보내 진남과 백가를 집으로 은밀히 청하고 그들의 의중을 떠보았다. 해구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두 사람은 곤지의 말을 듣고 흔쾌히 거사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리하여 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지하여 술잔에 피를 섞어 마신 후 뜻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네 사람은 7월 초하루에 가병을 일으켜
해구의 집을 치기로 계획을 세운 후에 헤어져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곤질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기분이 좋아서 애첩인 여월의 처소로 행차했다. 여월은 본시의 도성에서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그녀의 미색에 반한 곤지가 집으로 내려와 첩으로 삼았다. 여월에겐 피부치라고는 오라비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저자의 유명한 왈자패로 이름은 연신이라 했다. 연신은 눈만 뜨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일이었는데 누구와 붙어도 패하는 법이 없었다. 하룬 연신이 술날 도는 군사들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을 했다. 그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술락군들이 헛개비처럼 쓰러졌다. 그때 저자를 지나던 해구가 그의 솜씨를 보고 반하여 그를 집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신복으로 삼았다. 연신은 무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략 또한 풍부해서 곧 해구의 신임을 얻었다. 해구는 연신에게 내신좌평인 곤지를 감시하는 일을 맡겼다. 이에 연신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자신의 동생 여월을 의도적으로 곤지에게 접근시켰던 것이다. 곤지는 여월의 오라비가 해구의 수하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월은 곤지가 종종 낯선 남자들과 별실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은밀히 얘기를 나누는 것에 의심을 품었다. 그래서 곤지가 처소로 찾아오자 자꾸 술을 권하여 만취하게 한 후에 은근히 물었다. 요즘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곤지는 취한 중에도 주변을 경계하며 입을 다물었다. 여월이 토라진 척하며 말했다. 좌평 어르신께서는 어찌 첩을 이토록 못 믿으십니까? 여월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섭섭해했다. 곤지가 웃으며 여월을 달랬다. 내가 너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곤지는 왕으로부터 밀지를 받은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다. 하지만 그 중에도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여월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말했다. 어리석은 첩이 어찌 나라 일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소첩은 그저 좌평 어르신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것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여월은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알고 싶었으나 의심을 받을까 염려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여월은 시녀를 시켜서 이 엄청난 사실을 연신에게 전했다.
연신은 비로소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뛸 듯이 기뻤다. 연신은 즉시 해구를 찾아서 아뢰었다. 곤지가 좌평 어르신을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도 해구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혼자 그런 일을 꾸밀 미인이 못 된다. 이는 필시 왕이 시켰을 것이다. 너는 지금 즉시 곤지를 없애도록 해라. 하지만 동조한 무리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머리를 자르면 몸은 자연히 죽는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느냐. 내 이미 나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 우선 곤지만 처치하면 된다. 연신은 명령을 받들고 물러났다. 다음 날 연신은 은밀히 자객을 곤지에게 보냈다. 곤지는 입을 한번 잘못 놀린 죄로 대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었다. 곤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남과 백관은 무사들 동원해 집안 밖에 방비를 튼튼히 하고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해구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한편 곤지의 참변 소식을 전해들은 문주왕은 크게 탄식했다. 아무래도 해구가 눈치를 챈 것 같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문주왕은 언제 해구가 자신을 해칠지 몰라 두려워했다. 이제는 해구의 칼날이 자신을 겨냥할 차례였다. 문주왕은 전전긍긍하며 해구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해구는 이 일에 대해서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곤지의 죽음도 단순한 병사로 처리했다. 사실 해구는 곤지의 일로 문주왕을 시해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문주왕이 잔뜩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지금은 적기가 아니었다. 해구는 노련한 낚시꾼처럼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나도 해구 쪽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문주왕은 비밀이 누설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안심을 했다. 곤지 사건 이후로 해구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져서 나라의 모든 결정은 해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문주왕은 형식적으로 승인만 할 뿐이었다. 문주왕은 굴욕감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해구를 제거하고 싶어도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문주왕은 답답한 심정을 풀기 위해 자주 북원으로 사냥을 나갔다. 짐승을 쫓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동안에는 온갖 시름을 다 잊고 홀가분해질 수 있었다. 해구는 문주왕의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하고 은밀히 연신을 불러 명했다. 드디어 때가 됐다. 너는 왕이 사냥을 나선 틈을 이용해서 이 일을 치르도록 해라. 연신은 왕이 북원으로 사냥을 나간다는 보고를 받고 부하들과 함께 앞질러 가서 사냥터의 숲을 속에 매복했다. 연신이 한참을 기다리고 있자니 적으로 보냈던 부하가 달려와 알렸다. 왕이 지금 부군에 도착하여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연신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팽팽히 긴장해 있는 무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닐 무렵 연신은 발소를 죽이고 왕의 막사로 접근해갔다. 막사에는 보초가 2명 서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짐승을 쫓느라 피곤해서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연신은 부하들을 시켜 보초를 제거한 후에 소리 없이 왕의 막사로 들어갔다. 왕은 사냥에 지쳤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연신은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단검을 뽑아 왕의 심장을 찔렀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문주왕은 그대로 황천의 객이 됐다. 서력 477년 9월 문주왕이 죽자 해군은 어린 태자 삼군을 왕위에 앉혔다. 삼군이 제23대 백제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 겨우 13살이었다. 해군은 이제 군국의 정사를 모두 도맡아 처결했다. 중요한 사안만 형식적으로 어린 왕에게 보고할 뿐 모든 것을 자신의 임의대로 처리했다. 삼군 왕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심지가 굳고 총명했다. 왕은 아버지 문주왕의 죽음이 해구의 소행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힘이 생길 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려야 했다. 왕은 해구를 접견할 때면 억지로라도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그가 경계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했다. 삼군왕은 태자 시절 스승이었던 사약사를 몰래 불러 해구를 몰아낼 계책을 의논했다. 사약사는 비명이 간 곤지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아뢰었다. 지금 진남과 백가 등은 해구를 미워하고 폐하께 충성을 바치고자 하옵니다. 그런데 해구는 자만심에 가득 차 경계심을 풀고 해이해져 있사옵니다. 그러니 진남과 백가로 하여금 일거에 해구를 치게 한다면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삼군왕은 크게 기뻐하며 밀지와 함께 보검을 신표로 내렸다. 사약사는 궁궐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진남과 백가의 집에 들러서 왕의 밀지를 전했다. 지난날은 시간을 끌다가 낭패를 보았으니 내일 즉시 거사를 일으키도록 합시다. 성격이 급한 진남이 울분을 못 이겨 외쳤다. 백가도 진남의 뜻에 따라 다음날 거병할 것을 약속했다. 이튿날 새벽 백가와 진남은 가병들을 이끌고 해구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이때 해구의 하인이 문을 열고 나서다가 낯선 군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문을 채 닫지도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진남은 군사를 이끌고 집 안으로 쫓아들어갔다. 집안을 지키고 있던 무사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진남이 이끄는 군사들의 칼 아래 맥없이 쓰러졌다. 소란한 소리에 잠을 깬 해구가 밖을 내다보니 집안은 온통 침입자들로 우글거렸다. 이때 뒷문이 벌컥 열리면서 연신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좌평 어르신,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해구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연신의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집안 곳곳에 비밀 통로를 설치해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입자들의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집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해구는 그 길로 대두성을 향해서 달렸다. 이때 대두성주는 해구의 차자인 해웅이었다.
해군은 별난에 대비해서 해웅을 대두성에 보내 군사를 조련하고 있었다. 해군은 대두성의 병사들을 규합하고 주변의 백성들을 끌어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삼군왕은 해구가 대두성으로 달아났다는 말을 듣고 진남에게 명하여 역도들을 토벌하게 했다. 진남은 일거에 함락시킬 기세로 대두성을 쳤지만 오랜 시간 조련을 받아온 대두성 군사들의 수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토벌군의 피해가 점점 늘어났다. 진남은 많은 군사를 잃은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첫 싸움에서 패배한 진남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때 진남의 동생인 덕설 진로가 형을 위로하며 말했다. 저에게 군사 500만 주시면 해구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무슨 계책이라도 있느냐? 내일 성을 공격하시다가 못 이기는 척 군사를 물려 후퇴하십시오. 그러면 경박한 해군은 크게 기뻐하며 성문을 열고 추격해 나올 것입니다. 이때 제가 별동대를 거느리고 몰래 성 뒤로 접근해서 성벽을 넘겠습니다. 성 안의 군사들은 토벌군이 달아났다고 여기고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란군을 진압하고 성을 장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진남은 동생의 계책을 듣고 기뻐하며 군사를 내주었다. 다음 날 진남은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달아났다. 이를 본 해군은 토벌군이 달아난 줄로 알고 연신에게 군사를 주어 추격토록 했다. 명을 받은 연신은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남의 뒤를 쫓아갔다. 이때 진로는 500의 별동군을 이끌고 눈에 띄지 않게 본대에서 떨어져나와 오솔길을 따라 대두성 뒤쪽으로 나갔다. 대두성의 군사들은 토벌군이 달아난 줄 알고 경계를 풀고 있었다. 진로의 군사들은 파수병의 눈을 피해 성의 지휘부에 가까운 북쪽 성벽을 넘어섰다. 그들은 대두성의 군사들이 막을 사이도 없이 지휘부가 있는 곳으로 내달렸다. 이때 마침 해군은 처소에서 그동안의 치열한 공성전으로 지친 몸을 쉬고 있었다. 지휘부에 뛰어든 진로는 호위병들을 베어넘기고 해구를 찾기 시작했다. 해구가 갑작스런 소란에 놀라 처소 밖으로 뛰쳐나와 보니 이미 성 안에 진입한 토벌군들이 부하들을 도륙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대경실색한 해구는 허둥거리며 빠져나갈 틈을 찾았다. 진로는 해구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짜고짜 달려들어 단칼에 그의 목을 쳤다. 이렇게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해구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진로는 해구의 목을 들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다. 너희들의 수장은 죽었으니 아까운 목숨을 버리지 말고 모두 항복해라! 부릅뜬 눈에 핏발이 선 채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해구의 머리를 본 대두성의 병사들은 싸울 용기가 사라졌다. 대두성 군사들은 일제히 무기를 버리고 앞다투어 토벌군에게 항복을 했다. 남쪽 성벽을 순시하던 해웅이 뒤늦게 달려와 보니 해구의 머리가 장대에 걸려 있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진로의 군사들과 맞서 싸웠지만 이미 대부분의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한 상황이었기에 이기기 어려웠다. 결국 해웅도 무명의 군사가 던진 창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대두성은 완전히 토벌군의 손에 넘어갔다.
한편 퇴각하는 진남의 군사를 쫓아갔던 여신은 그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허탕만 치고 성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때 성을 지키던 군사 하나가 피를 흘리며 연신에게 달려왔다. 군사는 연신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대두성이 함락되고 좌평 어르신께서는 피운을 당하셨습니다. 연신은 위기감을 느꼈다. 계속 이곳에 남아있다가는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연신은 생각 끝에 신복부와 몇 명만 데리고 한밤중에 몰래 진영을 빠져나가 고구려로 달아났다. 졸지에 장소를 잃은 반군들도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별난을 잠재운 이듬해인 서력 479년 11월 삼군왕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정문을 보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숨을 거둔다. 그래서 신하들이 모여 후사를 논의한 끝에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 모대를 제24대 왕으로 옹립했다. 이 사람이 바로 동성태왕이었다. 동성태왕은 담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단이 있고 사람을 아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동성태왕은 해구의 선왕시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신하의 권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왕에게 어떤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공신인 진로와 백가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해구처럼 자신을 몰아내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동성태왕은 아버지 곤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약사를 내법좌평에 임명하여 이들의 세력을 견제했다. 동성태왕은 나라가 점차 안정되자 지난 근초고왕 때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무예와 지략이 뛰어난 진로를 병관좌평으로 삼고 내외의 병마사를 겸하게 하여 군사를 조련하고 군대를 양성하도록 했다. 진로는 각 방과 구내 명령을 내려 군사의 수를 늘리고 수시로 지방을 돌며 군사의 조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동성태왕은 또 한성을 비롯한 한강 유역의 성들을 돌면서 그곳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장수태왕은 북위뿐 아니라 남제에도 사신을 보내어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 왕래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동성태왕은 남제에 사신을 보내어 우호 관계를 청했고 남제의 고조도 기꺼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성태왕은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어 동맹 맺기를 청했다. 이때 신라에는 자비왕이 죽고 소지왕이 왕위에 올라 있었다. 소지왕도 고구려의 잦은 침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므로 흔쾌히 동성태왕과 뜻을 같이 할 것을 맹세했다. 이처럼 주변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낙동강 이서 지역에 위치한 가야의 소국들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게 된다. 가야 연맹은 신라가 낙동강의 동쪽을 점유하여 더 이상 낙동강 수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서쪽으로 진출하여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세력이 약해진 백제의 동부 지역을 잠식했다. 그리하여 섬진강 수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당시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는 것도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가야 세력의 움직임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 고구려의 침입에 대응했다. 이 틈에 가야 대국은 해로에서의 백제의 견제를 피해 서방의 남제와 직접 교역을 했다.
대가야국의 하지왕은 이러한 교역 관계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백제보다 앞서 남제의 사신을 보내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백제 동성태왕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다. 과거 건초고왕 때 백제는 요서 지역에 진출해 요서군과 진평군을 설치한 바가 있었다. 처음에 이곳들은 무역을 위해 상주하는 백제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의 파견지로 시작됐지만 점차 영토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키우면서 대륙에서 정보와 기술, 문화와 물자를 거래하는 통로로 성장했다. 그러나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백제의 국력은 약화됐고 그 이후 100년간 백제의 서방 거점은 방치된 상태였다. 서력 475년 고구려의 침략으로 인해 한수 유역의 생활터전을 떠나게 된 백제 사람들은 새로운 생업을 찾아야 했다. 백제에는 한성을 떠나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로 건너갔다. 그래서 백제 조정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지에 분국을 두고 왕자를 파견해 다스렸다. 또한 배를 타고 주변국과 교역을 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다. 뛰어난 항해술과 조선술을 가진 백제 상인들은 산동반도에서 양자강 하류 유역에 이르는 대륙의 동부 해안 지역으로 교역망을 넓혀 건초고왕 때에 비견할 만한 활기찬 무역 활동을 했다. 이 당시 남제에서는 시조 소도성이 죽고 그의 큰아들 소색이 대통을 이었다. 이가 바로 무제였다. 그는 산동반도를 위시한 대륙의 동해안 일대를 북위로부터 빼앗고자 했다. 그러나 북위의 군대는 남제의 군사들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상대였다. 고구려 장수태왕의 도움을 받는다면 북위를 꺾을 수 있었지만 고구려와 북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산홍 여범량이 무제에게 아뢰었다. 소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백제인 부여수라는 이가 있사옵니다. 그는 백제 고유왕 시절 대보를 지낸 부여질의 후손으로 지금은 우리 남제와 백제를 오가며 무역을 하면서 대륙의 거류하는 백제인들을 돌보고 있사옵니다. 그가 백제의 조정과 밀접한 관계라 하니 한번 불러서 만나보심이 어떻겠사옵니까? 백제라. 나도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네. 바다 건너 삼한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이 나라는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자주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다 하옵니다. 백제의 군사들은 날래고 용맹하기가 표범과도 같아서 예전에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그 나라 왕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옵니다. 무제는 이 말을 듣고 구미가 당겼다. 북위마저도 쩔쩔매는 북방의 강대국인 고구려와 맞상대를 할 수 있는 나라라면 가히 통교를 해볼 만했다. 무제는 기대에 차서 말했다. 그러면 부여수를 어서 불러오라. 이리하여 부여수는 여범량의 주선으로 무제를 만나게 된다. 무제가 편전으로 들어선 부여수를 보니 티끌 하나 없이 잘생긴 용모를 갖추고 있었다. 부여수는 무제 앞에서 업을 한 후에 입을 열었다. 백제인 부여수 문안들이옵니다. 오,
이렇게 만나 뵈니 기쁘기가 한량이 없어. 대산홍에게서 짐이 그대를 부른 이유를 들었겠지요. 무제의 말이 끝나자 앞에서 시립하고 있던 대산홍 여범량이 부여수를 바라보며 급히 말했다. 폐하께서는 백제와 힘을 합쳐 산동에서 북위의 세력을 몰아내고자 하시오. 그러니 그대가 이 일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소. 무제는 이 당시 오고 가는 상인들을 통해 백제 동성태왕도 남제와 수교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나라 간의 약속은 그렇게 간단하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었다. 부여수는 모국으로부터 드러낼 만한 관직을 제수받지는 못했지만 백제인으로서 백제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했다. 무제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짐이 듣건대 백제의 군사들은 고구려 군사들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용맹하다고 하더군. 만일 백제가 우리를 도와 산동에서 북이군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대가 힘을 써준다면 그만한 보상을 하겠소. 폐하께서는 강맹한 백제 군사들의 힘을 빌려 산동 일대에서 북이군을 몰아내면 그 땅을 차지하시겠지만 수천리 바다 건너온 백제군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겠사옵니까? 부여수의 당돌한 질문에 무제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실 백제의 구미를 당길 만한 미끼를 던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제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간신히 할 말을 찾아냈다. 짐이 어찌 백제의 수고를 모른 척할 수 있겠소. 먼저 백제가 이곳까지 와서 싸우는데 필요한 선박과 식량, 병장기 등 군수품을 제공하겠소. 그리고 군사 1인당 쌀 100섬씩을 대가로 지급하겠소. 또한 전쟁에서 얻어진 포로와 전리품은 모두 백제에게 주겠소. 이러면 되겠소. 얻게 되는 산동의 해안 일부를 백제에게 떼어주시옵소서. 백제는 해상교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토에는 과히 욕심이 없사옵니다. 다만 무역활동의 거점을 삼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고구려의 집중 견제로 인해 하양세로 접어든 해상교역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는 방법뿐이었다. 부여수는 남제의 세력을 끌어들여 백제를 위한 교역로를 확보하고자 했다. 무제가 부여수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백제에게 산동의 땅을 약간 떼준다고 해서 별로 손해날 게 없을 듯 했다. 어차피 북위로부터 빼앗을 땅의 일부만을 주는 것이니 남제로서는 아까울 게 없었다. 그런데다가 남제가 협력함으로써 북위의 우방인 고구려의 남침을 억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친 무제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좋소. 그러면 백제로 돌아가서 짐의 뜻을 백제의 대왕께 전해주시오. 이리하여 부여수는 무제의 국서를 간직한 채 바다를 건너 옹진으로 가서 동성태왕을 아련했다. 동성태왕은 남제의 제안을 받고 흔쾌히 승낙했다. 백제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였다. 동성태왕은 그동안 백제를 억눌러온 고구려를 극복하고 천하를 제패할 큰 뜻을 품고 있었다. 당장 고구려를 물리칠 힘이 없다면 우선 산동으로 진출해서 그곳에 세력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해씨와 진씨 등 대규모 농장을 가진 귀족들은 고구려의 위협이 상존한 상태에서 해외 원정은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그에 비해 대륙과의 상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해온 사씨, 목씨는 동성태왕의 결정에 적극 찬성했다.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해시 가문의 해례곤이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며 동성태왕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해시의 실세를 할 수 있는 해례곤이 해외 원정에 쌍수를 들고 찬성하자 동성태왕은 힘을 얻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 후 태왕은 대륙을 겨냥할 날을 꿈꾸며 원정 준비를 해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곡을 가득 실은 100척의 남제 선박이 기벌포에 도착했다. 동성태왕은 널리 양곡을 풀어 원정에 참여할 군사들을 모병했다. 이번 원정에는 보상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야와 외지에서도 대가를 바라고 참여하는 용병들이 많았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5만 명에 이르는 장정들을 모을 수 있었다. 동성태왕은 장군 목간나,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등을 시켜 장정들에게 말타기, 공술, 검투 등 맹훈련을 시켰다. 5만 명의 백제군은 서서히 천하제일의 강병으로 변모해갔다. 서력 488년 동성태왕 10년, 태왕은 군사들의 조련이 끝나자 함선의 숫자를 고려해 군사들을 둘로 나누어 산동으로 실어 나르게 했다. 먼저 목간나가 사범명과 함께 일진 2만 명의 정병을 선박에 태워 산동반도에 이어 중진 성양으로 나갔다. 목간나는 성양에 정박하고 있는 북위의 선박들을 화공으로 불태웠다. 이로 인해 성양 앞바다에서는 사흘 동안 화광이 충천했다. 목간난 군사를 이끌고 성양성으로 쳐들어가선 반나절 만에 함락시켰다. 백제 군사들에게 허를 찔린 북위의 효 문제는 크게 놀라 기병 10만을 급히 일으켰다. 이때 잔수리와 해례곤이 이끄는 3만의 백제군도 기벌포를 떠나 서해를 건너고 있었다. 백제군으로부터 연통을 받은 남제의 무제도 북위가 거병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군사를 일으킨다. 한편 북위의 효 문제가 10만의 기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목간나는 군사 사범명과 대책을 의논했다. 사범명이 신중하게 말했다. 북위는 필경 우리의 기습에 당황하여 허둥지둥 군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용한다는 말이오? 우선 진체를 허술하게 세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이곳에서 과히 멀지 않은 금명산으로 군사를 물리십시오. 북위군들은 천리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으므로 우리가 진체를 비우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면 허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쳤을 테니 별다른 의심 없이 우리가 비워둔 진영에서 수경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계책을 써서 저들을 도모하면 됩니다. 장군은 어떤 계책을 생각하고 계시오? 저들은 군사의 숫자가 많으니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범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간나의 입가에서는 어느덧 미소가 번졌다. 야밤에 기습해서 혼란을 야기한 다음 빠져나오자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저들은 기병이 주력입니다. 저들이 지쳐 쓰러져 자고 있을 때 우리 군사들을 침투시켜 말을 쫓아버리고 대여섯 명씩 짝을 이루어 진영을 헤집고 다니면서 횃불과 모닥불을 전부 끄게 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이 쳐들어온 줄로만 알고 뛰어나와 창칼을 휘둘러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군사들이 조용히 빠져나오면 그들은 피알을 구별 못하고 자기들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범명의 계책을 그럴듯하게 여긴 목간나는
군사를 거두어 진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금명산에 매복시켰다. 십만의 기병을 거느린 부귀의 탁발비는 마침내 성향에 당도했다. 그런데 그가 백제 진영에 당도해 보니 백제군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다. 천여를 쉬지 않고 달려온 부귀 군사들은 막상 백제군들이 보이지 않자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지친 부귀 군사들은 긴장이 풀어지자 여기저기 쓰러져 누웠다. 탁발비는 하는 수 없이 방어용 목책 세우는 일을 뒤로 미루고 군사들에게 야영을 허락했다. 이날따라 보슬비가 내리더니 한밤중에 대해서는 안개가 자욱해 지척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이때 어둠 속에서 부귀군의 진영을 노려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목간나 부대의 당주 위승이었다. 위승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소쩍새 소리를 내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금명산에 매복해 있던 백제군들이 가벼운 무장만 한 채 부귀의 진영으로 다가갔다. 부귀군들은 여기저기 모닥불을 피워놓은 채 담요만 뒤집어쓰고 야속을 하고 있었다. 부귀 군사들은 오랜 행군으로 피로가 쌓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간히 보초를 서는 군사들만이 오갈 뿐이었다. 목간나는 칼을 치켜들며 진격명령을 내렸다. 백제 군사들은 일제히 부귀군의 진영으로 달려들었다. 갑작스런 백제군의 공격에 부귀의 군사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어느 쪽에서 얼마의 적병이 쳐들어왔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어 허둥거리기만 했다. 백제 군사들은 싸우는 척하면서 일부러 진영에 있는 불을 모두 꺼버렸다. 시간이 흘러 안개는 거쳤지만 달도 없는 밤이라 사방은 칠흑같이 깜깜했다. 하지만 백제군들은 미리 흰 전을 투구에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식별이 가능했다. 부귀의 군사들은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자 공포에 휩싸였다. 어디서 백제군의 창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군사들은 겁을 먹고 무조건 무기를 휘둘러댔다. 목간나는 예상대로 일이 되어가자 불화살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그러자 멀리 산위에서 횃불이 번쩍였다. 백제 군사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소리 없이 전장을 빠져나와 횃불이 보이는 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귀 군사들은 백제 군사들이 이미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창칼을 휘둘러댔다. 마치 아비규환처럼 사방이 비명소리로 들끓었다. 새벽풍이 터오르자 탁발비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에 백제 군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의 군사들만 가득히 죽어 넘어져 있었던 것이다. 탁발비는 그제야 백제군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탁발비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군사를 수습해보니 살아남은 군사가 채 3만이 되지 않았다. 탁발비는 백제군에게 서력하기 위해서 뒤따라 도착할 후원군을 기다렸다. 그때 찬수리와 해례군이 이끄는 3만의 백제군이 성양 해안 쪽에 도착했다. 이에 탁발비는 남아있는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일 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평성에서 효문제가 보낸 전령이 당도했다. 남제의 군사들이 회수를 건너 북으로 진격해 오고 있으니 일단 군사를 돌려 남변을 수비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리하여 탁발비는 성양에서 수많은 사상자만을 남긴 채 후퇴해야만 했다.
뒤늦게 성향에 도착한 잔수류는 목간나를 만나 승전을 축하했다. 이에 목간나는 결연하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북위군은 우리의 적수가 못 되니 산동을 비롯한 북위의 해안을 모조리 휩쓸어 버립시다. 북위군은 여전히 건재한데 그 일이 그리 쉽겠어? 아니요. 지금 북위는 우리 백제에 크게 겁을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제가 군사를 일으켜 회수를 건넜다 하니 저들은 당분간 우리에게 눈을 돌릴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옆에서 사법명이 끼어들었다. 그는 눈을 가느드랗게 뜨고 말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북위는 우리보다도 회수를 건너온 남제와의 싸움에 주력할 것입니다. 북위군이 물러갔으니 이 일대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기만 해도 이 근처의 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항복할 것입니다. 잔수류가 듣고 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잔수류 역시 목간나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성향에 상륙하여 거점을 마련한 백제군은 이어서 인근 지역을 손쉽게 정복해 나갔다. 오랜 전란을 겪으며 수시로 지배자가 바뀌어왔던 산동 지역의 사람들은 활발한 교역을 보장하는 백제의 집에 거부감보다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목간나가 북위의 대군을 물리치고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은 동성태왕, 크게 기뻐하며 남당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 풍을 치하했다. 동성태왕은 논공 행사를 통해 목간나를 면중 후 사법명을 매라왕으로, 잔수류를 벽증왕으로 삼고 해례군을 불중후로 삼았다. 또 새로 인을한 영토의 수장을 임명했는데 공이 큰 모견을 낭랑태수로, 고다를 대방태수로, 양무를 광릉태수로, 회매를 청하태수로, 왕무를 송양태수로, 장세를 조선태수로 각각 삼고 이를 남제의 무제에게 통보했다. 무제가 동성태왕의 국서를 받으면서 백제왕을 태왕이라 치고 이때부터 고구려의 태왕과 같이 백제의 왕들도 태왕이라 불리게 된다. 이리하여 백제의 위용은 바다 건너 대륙까지 널리 뻗쳤다. 동성태왕은 새로 얻은 산동 땅의 방비를 더욱 강화하여 언제 있을지 모를 북위의 공격에 대비했다. 동성태왕은 지난날 신라 가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물리치고 이번엔 화북의 강국인 북위까지 산동에서 크게 물리침으로써 근처 고왕 때 못지않은 강국을 만들겠다는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출연 박상일, 황원, 정기항, 황윤걸, 송두석, 유만준, 권영훈, 문관일, 박태호, 곽윤상, 안장혁, 김민성, 고성일, 신찬혁, 최하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53부 대륙 백제 편이었습니다.